극장에서 영화를 이제 오늘 보기 전에 저는 미술관에서 어쨌든 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민미술관에서 그 안건영 감독님의 작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봤어요. 근데 제가 현대 미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작업에서 굉장히 제 시선을 끌었던 건 조선시대의 정선을 비롯해서 강세왕 같은 작가들의 그림이 활용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왜 흥미로웠냐 하면 과거의 그림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이를테면 복원을 할 때 정선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세검점을 복원을 한다거나, 그 과거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어떤 꼭 사실을 담아낸다는 전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과거의 그림이 오히려 사실 또는 역사적이거나 현실의 사건, 사실들하고 되게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이제 받았고요. 반대로 다큐멘터리 실험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감독님이신데 이 작업에서 영상의 위치가 상당히 좀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상이 물론 뭐 세검점이다, 홍제천이다, 딱딱 자막이 나오고 그 공간들을 지시해주는 그 단서들은 있지만 영상들은 사실 정말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고 그 영상의 위치와 그림의 위치가 영화 속에서의 영화 그 영상 그림의 위치가 되게 역전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그림을 사용하시게 된 방식 또는 뭐 영화와 그림의 관계랄까요? 그 생각들을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신 그 영상을 만든 안건영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이 저는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그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별전 영상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랄까? 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찍나? 왜 이렇게 찍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옛날 회화나 사진 같은 거 하고 도대체 영상 이미지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회화를 볼 때 그렇게 어떤 게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회화를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볼 때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언제나 뭔가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게 협업 작업이었는데요. 도시학자인 그 최종현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하는 작업이었는데 그 도시학자 선생님이 회화나 지도 또는 뭐 어떤 텍스트, 시 이런 것들이 어떤 물론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태, 여기 영화에 나오는 단어를 쓰면 관념, 이걸 어떤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쓰셨거든요. 거기서 영향받은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그 과거 조선시대의 그림이 예를 들면 뭐 왕실의 행차상도 같은 왕실의 그 행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보완하는 대상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사실적인 증거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가져오신 풍경 그림 같은 경우는 삶과 인물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가의 굉장히 적극적인 주관이 개입된 진경산수화 이전에 진경산수화가 막 시작되기 이전에 굉장히 관념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어서 이 그림들이 논문 또는 인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약간 흥미롭게 오히려 복원의 어떤 대상, 사실의 증거로서의 이미지로 활용되는 것들이 되게 제가 가장 처음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작업 속에서 그러니까 최종현 선생님하고 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이제 듣고 잘 알고 있었는데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그 풍경들을 담아내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 제목도 이로 인해 그대는 살아있을 것이다죠. 그리고 맞나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영화가 살아있는 방식과 살아있는 방식과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 이미지가 죽어 있고 풍경들이 어떻게 다시 복원되고 파괴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다단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루는 영화에서 영상은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지나가는 물이 움직이고 또 행인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들을 고정된 카메라가 담아내게끔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영화 저는 긴장해서 지금 영화관이랑 공간이 저한테 되게 죄송합니다. 친숙한데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막 떨리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아까 방금 질문하신 거 전에 이제 진경산수가 관념이 반영된 어떤 산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거꾸로 막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 카메라의 어떤 극사실적인 어떤 현장을 잡아내는 힘조차 관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예전에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심지어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이 풍경조차도 다 관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대체 관념이 반영되지 않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카메라가 그러니까 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딱히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자면 어떤 제작자로서의 어떤 제 의도보다는 저도 이제 관객석에서 맨날 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제 해석이 개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비록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좀 너무 관념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밖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한 컷이 컷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어떤 제한된 사각형 안에 있는 제한된 시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재현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생각이 카메라를 고정하게 좀 만든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딱 어떤 닫힌 어떤 이상한 소리죠.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허필이라는 인물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허필이라는 인물에서 시작을 해서 그 허필이 정말 살아남으려고 했던 방식들, 그런데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라는 모티브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 저는 허필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끌고 나가는 단서가 될까 했는데, 허필이라는 인물, 그리고 허필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허필에 대해서 글을 썼던 이용후라는 분인가요? 그분의 문장,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이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끈질기게 영화들을 중첩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허필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있었어요. 허필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글짓기 대회라고 말해도 되나요? 거기에 가서 이제 산속 풍경이 물에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글을 썼다고 하는 부분이 짤막하게 나와서, 허필이라는 인물이 살아있던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인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관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동시에 허필이라는 인물을 더 되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은 오히려 되게 영화 속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세초라고 하는 그 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미 썼던 글들을 물속에 지우는 역사적인 행위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허필이라는 인물의 굉장히 많은 현실 구체적인 것들은 물속에 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남은 것은 약간 되게 그 사람의 어떤 육체는 죽지만 살아있고자 했던 정신, 약간 의지 같은 것들, 그것이 있고, 남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물 이미지가, 감독님은 이 표현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과하게 상징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거든요. 이게 되게 물론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물이 허필의 문장인 물속 산 이미지가 물에 비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마치 약간 어떻게 보면 재현하듯이 계속해서 그 2013년으로 아마 촬영하셨을 테니까 2013년의 현실적인 그 건물이나 뭐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물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뭐 요약을 한다면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나요? 아, 네. 그 일단 허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그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하긴 했지만 호가 연객이었어요. 연객. 그 시집 이름도 연객시고였고 근데 그 연객이라는 게 연기할 때 연자에다가 손님 객자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그 시대를 보면 보통 호는 집 이름이었어요. 아니면 동네 이름. 뭐 이를테면 강세왕 같은 경우에 표암이라는 그 어떤 바위 있겠죠. 아무튼 뭐 아니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뭐 김정희가 나오는데 김정희에 관한 호들도 살았던 집 이름 또 동네 이름들로 바뀌는 거거든요. 호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완당이라든지 뭐 겸재 정성 같은 경우 겸재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구름 손님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 그 백석동천의 원주인이 허필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는 허씨라고만 나오죠. 그 실제로 이 한 50년 지나면 완전히 잊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연객이란 사람이 살았다는데 이상하다 이건 구름 손님이면 뭔가 도사가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한 30년 또 지나니까 도사가 아니라 신선이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거기에 신선이 살았던 동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꼴초였어요. 담배를 엄청 펴가지고 아들이 이제 사또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사상에다가 담뱃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우리 아빠는 담배를 좋아하셨지. 그리고 이제 불 붙여서 올려놓은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괴짜였죠. 정말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겸재로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그런 미술사적 경향 외에 이제 강세왕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후기 회화에서 강세왕에서 이제 또 김홍도로 내려가고 근데 사실 강세왕하고 거의 막역한 사이였고 그다음에 아주 강세왕의 그 화풍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 사람은 벼슬을 못했고 강세왕은 이제 60 넘어서 벼슬을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 권력에서 붕당 싸움에서 이제 소외된 쪽에 있었어요. 소북인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예술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문헌도 남아있지 않고 한 50년, 80년 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 기억을 못하고 그게 되게 사실은 이 영화 자체에서도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자체도 허필을 죽이는 방식으로 허필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 영화가 다시 틀어질 때마다 다시 허필의 이름이 나왔다가 또 영화가 끝날 때는 다시 허필의 이름이 사라지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이 이제 한강에 갔다가 다시 이제 정류시설을 거쳐서 다시 상류에 가서 다시 이제 그 홍지문 옆에 그 조그만 그 물 펌프 보셨죠? 거기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도는 뭐 그런 좀 모티브를 갖고 했어요. 좀 약간 과한 상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과해도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허필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제가 정보를 놓친 건지 궁금해서요. 허씨라고 나오고 허필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는 건 맞죠? 예. 근데 정말 딱 처음 시작이 허필 자신의 얼굴, 허필 강세왕이 그린 허필 얼굴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물이 정말 아주 적절한 상징이 적절한 등장이 그러니까 물이 정말 너무 많이 등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더 밀도 있게 다가갔더라면
감독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뭐 강상혁 그러니까 완전히 그 허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허필에 대한 인물 다큐가 됐을 텐데 좀 뭐 다른 네. 좀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허필이라는 그 인물은 사라지고 그가 이야기한 어떤 단서가 영화 안에서 일종의 흥미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면서 허필은 정말 연기처럼 계속 뒤로 이렇게 물러나지만 화면에서 다시 이제 화면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여쭤보면 화면에서 각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물론 감독님이 쓰신 글 중에 영화가 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글을 보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뭐 인용과 영화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다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냥 그 글을 읽지 않고 영화를 본 관람객이라고 제 스스로 설정했을 때 이 각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뭐 설명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글의 출처를 알려주기도 하고 약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이 단순히 보는 영화가 아닌 읽기를 굉장히 자극시키는 이 영화에서 각주는 그 읽기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 이 영화에서 각주를 보았다는 부분은 저에게는 되게 흥미로운 꼭 영화를 보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새로운 형식을 보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주로 이렇게 거의 69개 몇 개가 나오는지 하여튼 한 70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각주의 사용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지금의 형식으로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아까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뭐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좀 이렇게 멋있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멋있는 변명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뭐 있었던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사실은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사실 계속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줘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면 참 이상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텍스트는 출처하고 출처에서 인용된 인용문이 항상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볼 때 야, 나 어디서 뭐 읽었는데 거기 그런 게 나오더라. 근데 이미지는 되게 이상한 게 우리가 카메라의 레크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인용과 출처가 항상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아주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미지가 얼마나 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고 그런 좀 생각을 하다가 텍스트하고 계속 대조를 시키자라는 생각을 좀 한 의도에서 생겨난 거고요. 뭐 야, 출처를 단 영화가 없으니 내가 뭐 이게 좀 새로운 형식을 직접 실험해야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는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멋졌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던 거였고 그거 외에도 이 텍스트라는 애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미지가 얼마나 괴이한 애들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할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괴이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몇 점 등장하지 않는 저에게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다큐멘터리적이라고 얘기가 되는 어쨌든 미술에서의 미술에 속하지 않은 사진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사실과 가까운 매체인데 이 영화에서 사진은 굉장히 가장 인물감이 느껴지고 가장 호구적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미지 안 또는 밖에 존재하는 그림, 사진, 뭐 영상까지도 이미지 안에 이제 포함될 수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영상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영화 안에서 그림, 사진, 영상들이 다 되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좀 자기 기능을 벗어나려고 한달까요? 기존 기능을.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하듯이 봤어요. 약간 이 정보를 빨리 내가 습득해가지고 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내야 되겠다. 이제 극장에서 다시 전시장에 가서 보고 극장에 와서 이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정보보다는 이 그림들 이미지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동시에 감독님께서 영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검정이라는 그 현실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근데 감독님은 사실 이미 답을 주고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은 하지 않지만 그게 기능이다. 근데 뭐 질문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뭐 사진을 사용하시게 될 때 조금 사용하셨잖아요. 그 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특별히 뭐 그냥 그림, 사진이 모두 다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좀 그 분기점 같은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검정 얘기를 하면 그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 이제 딱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실 제 위치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고 뭐 그 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홍제천 복원만큼이나 그냥 세검정이 있었대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 지어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걔가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근데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앞에 있는 그 간판 텍스트가 써져 있는 뭐 언제 불탔고 뭐 원래는 무슨 형태였고 그 다 말도 안 되는 가짜라는 거를 초반에 이제 그 텍스트로 나왔는데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건물이 있어야지만 그 텍스트가 유효할 것 같은 기분이랄까? 좀 제 이상한 상상인데요. 이미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 세검정 건물이 있어야 그 역사가 마치 아무런 의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저 건물을 복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역사가 성립하는 좀 약간 이상한 상상인데요. 이미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이제 회화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이시기도 한 건데 그 마치 그것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과정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그런 사건이 있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이라는 게 또 그렇죠. 기록이라는 마지막에 세초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되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 텍스트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까 영상이었지만 그 건물 앞에 있었던, 말하자면 그 사진 속에 있던 텍스트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처로 나왔던 그 텍스트이기도 한 거죠. 같은 겁니다. 결국은.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어렴풋하기보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말씀이어서 저도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작은 뭐 세검정, 홍제천, 백석동천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만 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잖아요. 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공간들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이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수많은 철거와 복원 과정, 뭐 박정희 씨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까지도, 예를 들면 그 인왕산의 수성동 계곡 같은 경우도 정선이 딱 그 그림, 수성동 계곡이라는 이제 그림을 딱, 제목이 그렇진 않은데요. 정선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옥인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계곡을 만들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발굴하셨던 어떤 딱 이 홍제천이라는 지역 또는 세검정이라는 지역의 그 내용들이 한국 곳곳에 굉장히 단순히 한국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복원하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라는 문제에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해볼 거리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좀 저도 근데 궁금해요. 어떤 이렇게 저도 사실 제가 좀 그런 뭔가 텍스트란 말이 좀 약간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론, 철학, 책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이제 홍제천 복원에서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인데 현실에서 뭔가가 어떤 필터링이 돼서 이제 어떤 예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관념의 일종이겠죠.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현실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다.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시 저쪽에 투영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꿔내고 그게 이제 복원, 그러니까 원래 것을 이제 그 다시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되게 재미있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꾸는 아닌데요. 뭐 좀 그런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작업 보면서 그 제가 되게 미술 쪽 너무 사랑하는 걸 오히려 강조하면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말 그 과거의 풍경화, 정선이 그렸던 풍경화를 뛰어넘는 오늘날 당대의 풍경화 또는 풍경 영상 또는 당대의 장소를 담아내는 미술 작업은 무엇이고 이 영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이제 봤던 것이 1차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조금은 약간 촌스러운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각주 형식의 영화라는 게 되게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형식으로 느껴지고 두 번째는 당대의 풍경? 말하자면 그 진경을 담아내는 현실? 리얼리티, 현실의 리얼리티 풍경을 어떻게 담아내는 예술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영감님의 작법들이 일종의 작은 그 답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답변하기 쉬우신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를 찍는 과정에 대해 이번 작업을 찍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논문을 보는 시간이 이만큼 어땠나 과연 이 감독님은 어떻게 이걸 진행하시고 네. 무엇에 가장 괴로워하셨을까? 사실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논문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되게 좀 리스가 좋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작년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3-4달 지나서 알았거든요. 사실은 논문과 관련된 뭐 일을 해봤던 적도 없고 뭐 학위를 땄던 적도 없고 뭐 그래서 사실은 보통 촬영의 경우에는 뭐 다큐멘터리스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3년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어떤 영화 같은 경우 12년 찍잖아요. 근데 이제 3일 찍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있었던 어느 전시에 맞춰서 이제 제작이 되었었는데 대학로에서. 근데 그게 11월 20일이었나? 16일이었나? 16일. 뭐 그때였는데 처음부터 단풍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시각적인 문제들 때문에 단풍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1월 3일인가까지 단풍이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날마다 이제 나뭇잎들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단풍 언제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촬영은 최소화시키고 딱 3일 보충 촬영 하루 그래서 이제 3.5일 정도의 촬영 기간을 가지고 찍었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책만 읽었죠. 근데 원래 이제 좀 찍혀진 이미지에 대해서 뭐 잘 말씀하셨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좀 불신이 좀 강해서 이미지로 뭘 하기보다는 그 이미지의 어떤 특질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적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텍스트는 대단히 저한테는 돌파해야 되는 되게 힘든 관문이었어요. 특히 이게 뭐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다 따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뭐 진짜 공학
논문 볼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상한 수식을 보면서 뭐 공학, 역사학, 뭐 미술사라든지 뭐 사진 뭐 이게 지금 본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1906년인지 5년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무튼 그것도 뭐 사진 제국주의 시대의 사진이 도대체 우리가 나라 같은 데서 어떻게 찍혔고 그게 어떻게 수집됐고 뭐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이게 몇 년 찍혔다는 걸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뵀을 때 여쭤본 게 이 영화 근데 그냥 먼저 궁금한 거 3일 촬영하시고 되게 빨리 편집을 하신 거네요. 미리 됐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11월 초까지 촬영하시고? 그쵸. 한 2주가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네. 네. 한 열흘 있었나? 네. 근데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제가 여쭤봤던 거는 리서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션을 차지하는 작업인데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영화 감독이 진행한 리서치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뭐 더 평생 연구한 사람이 논문을 딱 내버렸을 경우에는 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건 미술가들도 그런데 미술가들 굳이 논문 하여튼 뭐 리서치를 왜 하는가 영화 감독으로서 그 특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여전히 궁금하고요. 근데 말씀 나누면서 또 영화 보면서 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영화 감독 안건영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 정보의 정리라고 무언가 사실과 허구가 섞인 상태를 참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각지분과 육각지분 잘못된 거 지금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건 영화 감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성품, 성격, 그런 것 때문인지가 좀 궁금해져요. 일단 제가 그 전작들이 사실과 허구가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섞어 버린 작업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약간의 허구나 또는 뭐 어떤 오류 같은 게 이제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어떤 뭐 그게 책이 됐든 논문이 됐든 어떤 예술 작품이 됐든 근데 그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섞었기 때문에 예전에 오히려 여기서는 뭐 그런 좀 저도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러네요. 제가 되게 막 진짜 마지막에는 그 조사 하나를 가지고 조연출들하고 이 자료를 같이 찾았거든요. 보통 영화 조연출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뭐 도와준다거나 잔심부름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조연출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영화제에서 그 관객성을 받았던 친구였는데 그 전봇대 당신을 만든 이진우 감독이었는데요. 이제 조연출한다 들어와서 이제 맨날 논문과 신문과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거 요약 잘못됐다고 계속 그러고 해서 이제 결국엔 자기 작업 한다고 도망갔는데 이게 녹화가 되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쵸. 이제 영화 만드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제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연출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논문 쓰는 것처럼 제가 마치 지도 교수인 것처럼 했으니 참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과 허구라는 거는 저도 잘 좀 제 강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영화 감독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영화 감독으로서 리서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도 되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냥 이것도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 흔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극장에서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더 양상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외주 제작하는 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두 번 일어났는데 첫 번째 충격은 뭐였냐면은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일종의 텍스트에 대한 영상적 번역이더라고요. 말을 멋있게 해서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책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져다가 섞어서 그냥 만드는 거죠, 구성안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그때는 방송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몰랐을 때였는데 책 두 개 섞으면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책을 읽지 왜 다큐멘터리를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미지에 뭐가 특수한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 충격은 이걸 하면서 이제 논문들을 쭉 보던 때였는데, 그 논문이 한 4개 나온 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논문이 4개 나왔는데 그 중에 3개는 석사학위 논문이었거든요. 이 3편은 정말 좋은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석사학위 논문들이 제가 봤던 다른 논문 또는 책을 그냥 요약 압축을 했는데, 심지어 오탈자가 뭐 그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오탈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거구나. 되게 논문 정화 운동 이런 거 그러니까 책 논문 다시 쓰기. 그러니까 저는 네. 되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다큐멘터리 제작에 저도 약간 뭐 연구원처럼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책을 정말 진짜 우라카이가 어떻게 주물러가지고 내용을 만들고,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책에 이미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말을 되게 자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글자를 입으로 하여 글자를 말하게 하는 게 기존 다큐멘터리들의 되게 아마 감독님이 표현하시고자 했던 그런 속성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어떤 그거보다는 좀 약간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독으로서 리서치라고 딱 하면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회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역으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밝히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20세기 후반에 그 이른바 예술이라고 했던 수많은 장르들이 변천했던 것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술 작품이 살아남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정보의 매개체로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장르에서는 조금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세검정에 아까 그 조연출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를테면 세검정이 1944년에 불탔고, 근데 지금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조연출들이 모든 책을 정말로 펴서 읽어봤거든요. 1941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책에. 조연출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어떤 논문에선가 41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44년이라고 말한다면 방법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영화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표절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작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되게 흥미로워, 되게 멋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금. 근데 그 예술 작품이 살아남는 방식과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미술 작가들보다는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딱 관람객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많잖아요. 그런 조건이 많잖아요. 극장이라는 조건. 근데 감독님은 특히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극장 관객들이 이거를 이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얼마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서 또 든 생각은 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관객이라는 게 극장에서의 관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약간 딱 영화 극장 관객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논문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영화에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하려면 어떻게 영화를 어디에서 봐야지 맞는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아닌 어떤 제3의 장소, 도서관에서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도서관에 뭔가 이렇게 DVD처럼 있어야 되나? 약간 책의 물질로 있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먼저 가장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진짜 이 영화가 얼마큼 관객들한테 이해 또는 전달될 수 있으리라 전달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고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그 대중서가 있고
있고 또 논문은 그 분야 사람 아니면 안 펴보는 거잖아요. 영화도 그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히 그거는 그 아무래도 미술계에 계시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영화는 그냥 영화에서 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되게 관성적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보관되거나 아니면 뭐 상영, 플레이 되는 재생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저는 관성적으로 그냥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개봉해서 개봉되는 영화는 아니니까 이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런 관성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시계가 없어서 그런데 관람객 분들의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질문이든지 아마 감독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요. 그 영화가 물론 이제 책을 읽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 각주나 그 텍스트들이 진행되는 방식이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사진 자료랑 또 뒤에 그림 자료랑 사진 자료랑 뭐 이렇게 영화 그 책을 읽다가 마주치는 어떤 참고 자료처럼 보였어요. 근데 좀 놀랬던 게 마지막에 영상이라고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상이라는 부분들은 그 앞에 있던 어떤 푸티지 이미지랑은 좀 다른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 텍스트 다음에 붙은 이미지랑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라는 그 말만 붙어서 그리고 뭐였죠? 그리고 그 앞에 사진이나 그림이 제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영상이라는 자료를 제시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홍지문하고 홍지문이 나오고요. 총용청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세범정 초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제가 떨려서 그런가 그러게요. 그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허필의 생지문이라는 게 이 영화의 어떤 홍제천에 대한 생지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기록하고 그 결국 기록이 사라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남기고 마지막에 그 영상이라고 굳이 어떤 자료처럼 제시하는 부분이 일종의 그런 기록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는 이 공간을 기록하는 방식 그림이었다면 사진이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기록하는 방식은 영상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차별성이 없이 그냥 하나의 영상, 뭐 홍지문, 그다음에 홍지문 보여주는 방식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영상이라는 그 자료를 제시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제시하려고 했던 그 의도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도, 예, 좀 약간 그 의도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것도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관객으로서의 상상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의도보다는 제가 제 감상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책에다 모든 걸 다 넣잖아요. 책에다 모든 걸 넣어서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면 도판 자료가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영상이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걸 보면 톰 크루즈 나오는 거기는 이제 어떤 영상 형태랄까 아니면 뭐 인터랙티브한 뭐 우리 휴대폰에서 보는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책 유사한 무엇이 있는데 만약에 그 영상이 만약에 그 자료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어떤 뭐랄까 책의 특질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게 책의 형태로 되지는 않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게 하나 그건 의도네요. 네,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의도는 근데 의도기도 하고 감상평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하고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애들인데 근데 또 하나는 그만큼이나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의적이잖아요. 뭐 전작들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미지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어떤 거를 되게 흥미롭게 저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또 그것을 어떻게 정착시키는 고정시키는 게 뭐 텍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 영상 부분도 그렇지만 그 앞에 그 육각정 사진도 사실은 부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팔각정이고 뭐 무슨 팔각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팔각정도 아니고 사실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뭐 그런 상태고 뭐 그냥 특별한 그 정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사실은 저도 그 영상이 뒤에 앞에 나왔던 영상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너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사실 그거 더 흥미로웠지만 사실은 그림들이 등장해서 그림 1, 그림 2 이렇게 하고 괄호치고 등장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정말 논문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영화에서 그렇게 도판 형식으로 이미지를 넣는다는 것이 되게 쉽게 결정하셨을까? 처음부터 그걸 번복하신 적은 없나요? 그냥 쭉 이렇게 하기로 하고 편집 과정에서는 한 번도 너클 빼고 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전시할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실은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강박증 때문에 사실은 넣고 싶었는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넣고 그냥 걷어낸 버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끝나고 그래서 사실 그 의도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 의도라는 게 항상 뭐 100% 의도 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말하면서 까먹었네요. 무슨 얘기 하고 싶더라. 의도라는 게 원래 좀 이런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분 또 질문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상을 먼저 그 일민미술관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다른 영상 작업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이 작업이 있어서 뭔가 약간 고요한 외침 뭐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사실 저는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짧은 영상이 아닌데 너무 고요하게 보고 막 그 다른 사람의 되게 어떤 생리적인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공간을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사운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책 같은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죠. 책 같은 영화기도 하고 또 그다음 전시장이 처음에 이제 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전시장에 이렇게 친숙한 건 아니어서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공간 생각해서 그러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정적 상태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책을 볼 때 그냥 뭐 앞에 사람이 떠들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영화에서 트니까 영화관이 저도 이렇게 적막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적 속에서 봐야 한다라고 감독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메탈리카 아까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음악이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그 생리적인 소리 중에 상당 부분 제가 냈고요. 저 그게 뭐 책 볼 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좀 있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고 뭐 그런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영화관에서 첫 상영이 지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소리를 넣어야겠다. 이거 소리 안 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생각했어요. 근데 소리 어떤 소리를 넣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의 모호함 내지는 어떤 중의성하고 관련되는 걸 것 같은데 소리는 사실은 뭐 영화 관객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쓴다는 게 그냥 카메라에서 녹음된 소리를 쓴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화면에 보이는 몇 가지의 섭자니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한쪽에만 어떤 것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화에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좀 그것조차도 관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게 소리를 자동적으로 그 이제 기록하는 매체가 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근래 일이에요. 원래는 소리 레코더하고 이미지를 그 이제 정착시키는 이 기계 하고가 언제나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9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마이크가 카메라에 저가형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이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인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들도 사실은 따로 이게 따로 가요. 네. 저도 미술관에서 그 전시 작업을 이렇게 봤을 때 한 번은 서서 계속 봐야 되고 한 번은 앉아서 봤거든요. 근데 의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되게 만족감 있게 봤거든요 미술관에서. 근데 극장에서는 제가 네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려보니까 되게 이게 달라 보였어요. 제가 이게 뭐지? 얘네들을 올려다보는 형태로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전시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 책처럼 만들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되게 작은 화면에 슥슥슥 이미지와 텍스트의 병치와 매체에 더 주목을 했다면 이 극장에 와서 봤을 때는 연결된 내러티브를 찾으려고 더 애쓰게 되는 저 자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는 그냥 툭툭툭 던져진 이미지와 텍스트 그래 얘네가 이렇게 몽타주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극장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르게 얘네가 더 무게감 있는 어떤 역사적인 허구와 사실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주나라는 것들을 더 좀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프로그램 되게 재밌는데 토탈 리콜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은 그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영화를 해서 이제 영화 쪽에서 이렇게 한 분과 이제 미술계 쪽에서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혼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영화 쪽에서 나오신 이제 그 분이 더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이런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이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똑같은 영상인데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단지 상영 스크린 재생되는 그 형식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맞아. 근데 이미지라는 거를 되게 저는 오늘 대화하면서 더 강조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과거 작업을 보긴 했지만 되게 이미지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부분이 더 되게 중요하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영화가 과연 영화를 잘 모르는 한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탐구하기에 가장 더 흥미롭고 적합한 매체는 미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 꼭 미술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영화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안가영 감독님의 이 작업이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급진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제가 마치 되게 전위적인 사람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영화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사에 대해서는 잘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서사 또는 시간성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여기 이게 아주 옅은 수준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좀 의심을 했는데요. 예, 작품 내에서. 근데 그건 참 건드리기 무서운. 근데 확실히 미술 작가분들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난도질하다시피 되게 적극적으로. 예. 근데 사실은 만약에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없앤다면 난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미지에 대한 실험은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 역사 서술이라는 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도대체 역사라고 불리는 내러티브가 되느냐, 서사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한테 항상 문제가 돼요. 뭐 앞에 컷과 뒤에 컷을 붙이는 거에 어떤 정당성을 항상 찾아야 되거든요. 작업할 때마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인데 그거에서 이제 어떤 영화적인 어떤 시도나 어떤 뭔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없다라고 좀 가정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미술관에서 봤던 작품들의 경우에. 네. 네.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을까요? 예. 네, 영화 다큐멘터리? 아니 잘 봤고요. 저도 정의를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궁금증들은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도 사실 소리가 영상에서 없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좀 다가왔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보는 거랑 또 되게 많이 다른 경험이니까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영화를 볼 때,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가장 관람객한테 요구되는 능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듣는 어떤 청각적인 능력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비디오 영상 자체에 대한 그런 리터러시가 막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서사를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독해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저도 읽는데 엄청난 집중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입장에서 이거를 영상을 보여줄 때 되게 긴 이야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문자 책처럼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대중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가독성 같은 거 그러니까 텀을 얼마 정도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올 때 전환할 때까지의 텀이 얼마 정도 몇 초씩 구간을 두고 텍스트랑 이미지를 아까 그런 매체적인 차이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텍스트의 정말 권위가 굉장히 높아서 텍스트가 이미지보다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실제로 더 많이 머물렀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착각도 들 정도로 그런 의문들이 좀 생겼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긴 어떤 텍스트를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추려면은 자료 조사는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피치 못하게 잘려져 나간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텍스트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작업을 처음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평소에 저한테 나는 난독증이 심해서 책을 잘 못 읽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집중적으로 불러다가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디서 조는가, 어디서 집중력을 잃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아주 미세하게 늘렸다 줄였다 그걸 아주 오랫동안 했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읽는 사람은 읽고 나서 그걸 해석하거나 뭐 이러면 되니까 좀 더 길어지면 오히려 좀 지루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딱 다 읽고 조금 생각했을 때 딱 바뀌게 하는 거를 아주 오래 했어요. 저는 편집 되게 빨리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작업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저도 좀 약간 난처한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 세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 영조라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 나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영조 시기와 관련되고 또 박정희 시기와 관련되거든요. 영조가 지은 것들을 박정희가 다 복원했어요. 그 총융청이나 세검정이나 다 군사시설이고 영조도 되게 군사적인 어떤 야욕이 있었던 왕이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박정희와 영조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록이 적극적으로 손댔거든요. 그래서 영조도 그러니까 사초에 대해서 다 이게 적극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원래 그 전 왕 같은 경우에 이제 사초를 실록에 남지 않은 사초들도 다 보관하라고 명령했었어요. 이름이 지금 제가 명종이었나 뭐 아무튼 한 2-3년 있었던 짧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조 딱 바뀌고 그냥 없애라고 그리고 수시로 사초를 어떻게 기록하고 그걸 열람하자 그러고 한 인용문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순서가 생기면서 어떤 식의 내러티브가 생기잖아요. 팩트가 다 사실이어도 내러티브는 거짓이거나 대단히 이 사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되게 이상한 어떤 영역이죠. 역사라는 건 되게 이상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큐멘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큐멘터리하고 역사 관의 문제. 사실은 그 자체를 제가 공격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작업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오류라는 것과 다큐멘터리적 오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 생각? 아까 그러니까 미술 작가 분들의 작품들 하고의 어떤 차이 내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게 정확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아직 생각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역사 서술이라고 갖고 있는 게 역사 서술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한계점 이거하고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특징하고도 또 어떤 취사 선택되고 선호가 생기고 근데 사실은 모든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다 항상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역사라는 자식은 누구도 없지만 아주 단기의 역사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아주 치명적인 저 요새 고민이기도 하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게 감독님의 중요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역사 서술 다큐멘터리 또는 이번 영화 작업에서 제기하셨던 질문들이 다음번 작업에서 어떻게 변형 또는 지속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 관객분들 질문을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역사 서술 다큐멘터리에 대한 감독님의 다음번 생각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계획하고 계신 작업들 아니면 또는 아직 아주 시작 단계인 다음번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받을까요?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 망원동에 관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대중적으로 전시장에서는 안 보여주시고요. 개봉관에서 개봉관. 유료 영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세한 건 내후년에 커밍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저 마지막 한 개만 물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3번 정도 한 3-4번 정도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텍스트 읽게 해줄 마음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 예. 스크립트를 다 그쵸 그거는 영화 네. 존재 이유가 네, 네, 그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영화 안 보니까 안 되죠. 다시 좀 확인하고 싶은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장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뭐 홍재찬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자신의 너비와 경로를 스스로 결정했다. 아, 네. 이런 거 본인이 쓰신 거예요? 인용문이었나요? 아, 그게 이제 사행천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해석. 그거를 이게 그쵸. 사실은 영화의 또 다른 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름 또는 이미 존재나 어떤 현실 자체가 텍스트화되는 거.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 아까 그 영상일, 사진일, 회화일 뭐 그거 사실 이름 붙이기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이름의 문제가 나와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현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근데 사실 그 사행천이라고 그거 사행천이나 이름이 붙는 건데 그것의 실제는 그때그때 경로가 바뀌고 막 넓어졌다 없어졌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천이 막 이렇게 지금 여기 가까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집에 가실 때 이제 다 합정이나 홍대 입구로 가시잖아요. 그럼 가는 길이 이제 연세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합정으로 바로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그 이제 홍제천을 지나게 되거든요. 거기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고 중간까지 흐르다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하천이거든요. 그게 진짜 하천이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렇게 위로. 근데 물이 적을 때는 모래 둔덕이 있으면 그 사이로 들어가는. 네, 그걸 사행천이라고 하고 그거는 경로와 너비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만약에 그걸 주체를 홍제천으로 보면 네. 그 영화 다시 보려면 일단 인민미술관으로 가는 네. 거까지. 예. 학생 할인 1,000원이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 전시는 6월 8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업 다시 가서 보실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 나눠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